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쉴더스 화이트 해커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3년도 보안 트렌드 및 2024년도 5대 보안 위협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큐스트 양예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웨비나의 발표를 진행해 주실 SK쉴더스 이큐스트랩의 이호석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쉴더스에서 신기술 보안 연구 및 랜섬웨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호석 담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SK쉴더스는 국내 사이버 보안 1위, SK인포셋과 물리보안 대표 기업 ADT캡스가 통합한 법인입니다. 슬로건은 안녕을 지키는 기술처럼 일상의 안심이 사회의 안전을, 나아가 내일의 지속 가능을 이어갈 수 있게 안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 팀을 바탕으로 최첨단 ICT 기술에 대한 연구와 사이버 보안 산업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님, SK쉴더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이트 해커 그룹 이큐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이큐스트는 익스퍼트 퀄리파이드 시큐리티 팀의 약자인데요.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연구 분야에서 검증된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전문가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웹이나 모바일 시스템과 같은 해킹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최신 해킹 트렌드를 연구해서 지능형 위협을 대응하는 목적으로 2017년도에 출범했고요. 출범 이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사물 인터넷 보안, 언택트 시대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등 여러 매년 주목할 만한 보안 이슈를 선점해서 발표해왔고 연구활동 공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큐스트 사업 담당의 김래현 팀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래현 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쉴더스 이큐스트 그룹에서 모해킹 사업 총괄 겸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래현입니다. 저는 해킹이 재밌어 보여서 정보 보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커의 이미지가 좋아서 언더해커 활동을 10년을 했고 해킹 대회에도 여러 번 입상을 했습니다. 신규 취약점을 20건 이상 제보를 하였고요. 언더해커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SK쉴더스에 입사한 후에는 APT, ICS, IoT 등 다양한 진단 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발 해킹 사고를 다소 분석하였고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리얼한 해킹 기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고자 사내 보안 전문가 문화로 신규 취약점을 찾는 버그 바운티 제도를 만들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심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버그 바운티로 발견한 취약점은 벤더사에 전달하여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시장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라고 자부합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진행되기 전에 웨비나 진행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최대한 답변 드리고 일부 질문은 발표를 진행한 후에 발표자에게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품은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5분께 신세계 상품권 만원권,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30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SK쉴더스 화이트 해커 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3년도 보안 트렌드 및 2024년도 5대 보안 위협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다양한 해킹 사고들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김래현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에는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주요 보안 이슈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독일의 한 개발자가 국내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뱅킹 솔루션에 대해서 취약점을 제보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통합 업데이트 관리 솔루션, 여기에서 많은 취약점을 제보하였고요. 데이터 수집 이슈, 동작 방식에 대한 분석과 구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 등 매우 많은 이슈를 제보하였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공격하는 클럽 랜섬웨어가 매우 파급력 있게 발생하였습니다. 클럽 랜섬웨어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고 애니웨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고 이를 공격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30여 개의 기업이 랜섬웨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3월에는 오일러 파이낸스에 대한 여러 차례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플래시런 공격이 발생하였고 약 2,320억 원의 자금 도난과 기업용 통신앱에 대한 최초의 연쇄적 공급망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에 기반을 둔 해킹 그룹에 의해 데스크탑 앱에 정보 탈취용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공급망 공격을 하는 방식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커는 직원의 권한을 탈취하고 도용을 해서 시스템 관리자로 액세스를 하였고 빌드 서버에 침투하게 됩니다. 해당 빌드 서버에 침투하여 악성 코드로 변조된 데스크탑 앱을 제작하게 되고 악성 코드로 변조된 데스크탑 앱을 사용자에게 설치하여 N차 공급망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에는 클럽 랜섬웨어 그룹이 무빗이라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에 SQL 인젝션과 웹쉘을 올릴 수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약 340여 곳 이상의 기업이 해킹 공격을 받았으며 대기업, 은행권 등 많은 고객이 랜섬웨어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랜섬웨어 공격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이어졌고 피해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도 많은 비용과 리소스가 투입되었습니다. 보안 패치 전에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보안 솔루션으로 탐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보안 서비스 및 보안 백업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북한발 해킹 공격, 해커 조직의 공격이 성행을 하였는데요. APT-37에서 신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가기 파일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것이 탐지가 되었는데 이 바로가기 파일을 PDF 파일로 위장을 시키고 이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고 사용자의 정보가 수집되게 됩니다. 파일 클릭 시 인코딩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디코딩한 다음에 파워쉘 프로세스의 인젝션에서 악성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P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공격자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7월에는 국내 낙 솔루션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해킹 사고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20 사이버 테러, ERP 업데이트 서버 해킹 사고, PC 관리 솔루션의 업데이트 서버 해킹 등 업데이트 기능 및 관리 기능이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거의 전체가 해킹 사고 경험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막기 어려운 공격이긴 하지만 이러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 레벨에서의 보안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에 발생한 이슈 중에서 멀티체인 사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멀티체인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블록체인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1억 3천만 달러, 약 하나로는 1695억 원 정도의 코인이 한 번에 인출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오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해킹 사고는 최근 몇 년간 디파이 업계의 최고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디파이 생태계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해킹되었고 이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브릿지 등 크로스체인 해킹이었습니다. 9월에는 AWS에 침투한 해커들이 클라우드 마이닝을 하여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해커들의 트렌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가상 거래소를 해킹을 하고 여기서 확보한 가상 화폐를 세탁하기 위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마이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 가능한 가상 화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발생한 두 번째 이슈는 이스라엘 NSO 그룹에서 아이폰 제로데이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이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패스킷 첨부 파일을 보내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페가수스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북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자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피싱 메일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가 기자, 연구소 등을 사칭을 해서 안내문이나 질의서와 같이 일반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 이것으로 위장을 해서 피싱 메일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피싱 메일 안에 있는 zip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메일에서 URL을 클릭하는 수법도 다수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유명한 포탈을 사칭한 가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접속하게 한 다음에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국내 유명 포탈과 비슷한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모습 또한 유사했기 때문에 접속한 사용자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당 해킹한 조직은 북한 해킹 그룹으로 밝혀졌는데 북한 해커가 가상화폐를 탈취한 규모가 작년 대비 약 3배가 증가되어 17억 달러, 한화로는 2조 3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이후에 모든 북한 해커 그룹이 가상화폐를 탈취하거나 거래소를 공격하는 경제활동으로 바뀐 부분이 특이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이슈는 IAM으로 유명한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의 옥타라는 곳이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고객 지원 시스템을 해킹을 하였고 약 1만 8천 개 정도의 고객 정보가 해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옥타의 해킹 사고는 여러 번 발생을 했는데 이번 해킹으로 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손실되게 되었습니다. 해킹 사고를 좀 더 분석해 본다고 하면 두 번의 해킹 사고는 소스 코드 유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한 번은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GitHub가 해킹을 당하면서 전체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되었고 다른 한 번은 협력사로 인해서 일부 코드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정보 유출도 이전에는 일부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많은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커들이 옥타 같은 이제 클라우드 접근 통제를 노리는 이유는 해당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인증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바이패스 한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고객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타를 사용하고 있는 몇몇 포탈 관리자들하고 이러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해커가 제로데이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로그도 남지도 않고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서 좀 답답해했습니다. 소스코드 해킹 이후에 고객 정보까지 유출된 상황이라서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제작한 후에 확보한 고객 정보를 가지고 해킹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클라우드 고객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발생한 보안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자들이 나날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3년도에는 특이하게 신규 취약점을 이용해 대규모 공격이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클록 그룹에서 무빗을 이용한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 2,000개 이상의 조직이 피해를 입었고 하나로는 약 1,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과 다르게 피해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입니다. 기업용 솔루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를 악용한 랜섬웨어 공격이 활발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약 20%, 국내에서는 약 20%, 국외에서는 약 18%의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고애니웨어 그리고 무빗과 같이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제로데이 공격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제조업 쪽에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쇄관리 소프트웨어 페이퍼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페이퍼컷의 서버에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클롭과 락빗 랜섬웨어가 공격자들이 제조업을 공격을 했습니다. 페이퍼컷은 다른 프린터 제조사랑 플랫폼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과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외에서 발생한 사례를 본다고 하면 공공 정부기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핵티비즘 공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해킹단체는 팔레스타인을, 반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해킹단체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각국의 언론과 병원에 대한 해킹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전은 사이버전이 동반된 해킹 공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스피어 피싱부터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까지 그리고 디스크 파괴 공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발전소나 수자원 기관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파괴 공격도 시도하고 있어서 해당 공격에 대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을 노린 피싱이랑 큐싱 공격이 증가하였습니다. 피싱 공격을 통해서 개인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고 가상화폐를 노린 공격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본다고 하면 다크웹에서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피싱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싱 공격을 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정교해지는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큐싱 공격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해서 자금이체나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입니다. 정보 유출이 32.5%, 악성 코드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보 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IAB 활동으로 인해서 중요 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핵티비즘으로 인해서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을 타겟한 기밀 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악성 코드가 두 번째로 높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랜섬웨어 그룹인 클롭, 락빗 그룹에서 기업용 솔루션인 고애니웨어, 페이퍼컷, 무브잇에 대한 제로데이 공격을 수행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능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서 링크 파일이라든가 CHM 파일을 활용한 악성 코드의 공격도 증가를 했습니다. 해당 공격은 피싱 메일과 같이
사용자에게 악성 코드를 클릭하게 되면 전파하는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개인을 타겟으로 한 피싱 그리고 큐싱 공격도 증가를 했습니다. 피싱 공격을 본다고 하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피싱과 같은 공격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매우 쉽고 진짜 메일처럼 작성해서 사용자를 속이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피싱 쪽에서 좀 더 쓰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QR코드의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의 방심을 노린 큐싱 공격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큐싱은 피싱에 비해서 사용자가 알아챌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해커 입장에서도 악성 QR을 변형시켜서 사용자에게 보냈을 때 피싱 공격에 비해서 좀 더 속이기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고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폼 뱅킹을 이용을 할 때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인증 메시지를 받고 스캔할 때 악성 앱이 연결되어서 금전이 인출되는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QR코드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올해 취약점 동향입니다. 다양한 해킹 그룹에서 오래전에 발표된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 취약점의 익스플로잇이 공개되면서 해당 공격에 대한 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취약점 탐지 현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로그4j, 오래전에 발견된 취약점인데 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킹 그룹에서 코인 마이너를 이용을 해서 이를 악용하면서 가장 많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아파치 스트러츠, 그다음에 웹로직은 국내 해커 조직에서 대규모 공격을 할 때 많이 사용하였는데 해당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웹실까지 업로드하고 정보 유출에 대해서 시도가 한 것을 많이 탐지하였습니다. 신규 취약점 공격은 랜섬웨어 공격자 그룹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클롭 랜섬웨어 공격자 그룹, 그리고 무빗, 그리고 고애니웨어 이런 신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올해 4월에는 급격하게 신규 취약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인프라 공격에 악용된 자이젤 방화벽에서는 OS 커맨드 인젝션 공격으로 인해서 7월에 취약점 공격이 급증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큐스트 랩 이호석 담당이 23년도 해킹 사고에 대한 상세 분석과 내년도 5대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023년 월별 이벤트 탐지 현황을 보면 자이젤 방화벽 POC가 공개된 이후 이벤트 탐지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또 실제 공격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방화벽 관련된 취약점이다 보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건이 비교적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대역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에서 해당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기반 시설을 공격을 하고 이를 거점을 이용을 해서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이호석 담당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호석 담당님 23년 보안 이슈 리뷰부터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23년 보안 이슈 리뷰부터 공격 시나리오, 그 다음에 보안 5대 전망, 24년 5대 전망 이렇게 쭉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보안 이슈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거라서 굵직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다변화하는 랜섬웨어 부분인데요. 랜섬웨어는 원래 전통적으로 한 가지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뭐 3달, 4달 여러 기간 동안 한 기업을 타겟팅하는 그런 공격이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랜섬웨어 그룹이 대규모 공격을 하는 트렌드로 좀 바뀐 게 올해 랜섬웨어의 좀 변화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해킹 조직이랑 데이터 복구 업체랑 결탁해서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도 좀 일어났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싱 관련된 건데요. 이제 작년에도 피싱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카페인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파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피싱 에즈 플랫폼이라고 해서 에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 피싱 플랫폼을 판매해서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피싱 플랫폼에 있는 그 플랫폼을 사서 그냥 바로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조금 바뀌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 관련된 걸 목표로 하는 그레이트니스라는 이제 파스 플랫폼이 또 이제 성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피싱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큐싱이라고 해서 저희 요새 QR 코드로 결제하거나 뭐 URL 리다이렉트 하거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큐싱 관련된 그런 피싱이 좀 성행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 관련된 건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슈퍼앱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멀티 서비스 앱, 그 여러 가지 앱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앱을 이제 멀티 서비스 앱이라고 하는데 그런 멀티 서비스 앱에 사용하는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거들 뭐 중요 정보를 노리는 그런 스파이어가 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제로클릭도 작년에 좀 말씀드렸었던 주제긴 한데요. 이 NSO라는 그런 그 해킹 그룹이 이스라엘의 해킹 그룹인데 매년 이제 이벤트처럼 제로클릭 관련된 취약점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관련된 제로클릭 이벤트 캠페인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OTICS 관련된 얘기인데, OTICS는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관련된 공격이나 이런 사이버전이 좀 주였다고 하면 올해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해서 이제 국가 주요 기반 시설들이 좀 많이 공격을 당했고요. 저희 나라도 기반 시설이 올해 공격이 유난히 좀 많이 있었죠. 거기 관련해서는 방화벽 뭐 자위적 취약점 관련해서 OTICS 또 공격한 그런 공격도 좀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디파이 관련된 건데 상반기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이 디파이 관련된 취약점이 꾸준히 좀 발생한 상태고요. 크루스테인 브릿지 관련해서 아까 뭐 김래한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서도 이제 1,500억 정도 이제 좀 피해 규모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코인 출구 사기 기법이라는 것도 하반기에 좀 11월에도 이거는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것도 1,000억 정도의 이제 사기 해킹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이 디파이 관련된 공격은 이제 계속 좀 올해도 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부터 이제 시나리오 좀 살펴볼 건데요. 랜섬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롭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락빗이라는 그룹이 올해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가장 이제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그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대표적인 그룹이었는데 올해에 이제 한 개 랜섬웨어 그룹만 뽑으라고 하면은 클롭 랜섬웨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좀 많이 일으켰고요. 앞에서 나왔었던 뭐 무빗, 뭐 고애니어, 뭐 이런 페이퍼컷 여러 가지 취약점들, 신규 취약점을 찾아서 이 신규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300개, 400개, 아까 뭐 1,000여 개도 넘는 그런 기업들이 해킹이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런 신규 취약점을 사서 그 관련된 이제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들을 해킹하는 그런 이제 사고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지금 시스 에이드라는 그런 이제 취약점을 또 이제 발견해서 11월에도 지금 클롭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이제 무빗 관련된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이제 써봤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무빗 관련된 그 취약점이 최초 SQL 인젝션으로 이제 공격이 되고요. SQL 인젝션이라는 뭐 그 공격 기법을 통해서 웹쉘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쉘을 올리고 그 웹쉘에 접속해서 애저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 검색하거나 DB에 있는 정보들 혹은 임의 계정 같은 거 생성을 해서 탈취한 데이터를 이제 다크웹에 이제 넘기거나 뭐 협박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었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랜섬웨어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기업을 타겟팅하거나 아니면 개인을 타겟팅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위에는 이제 기업을 타겟팅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이제 개인을 타겟팅하는 그런 랜섬웨어 공격인데, 가장 유명한 랜섬웨어, 개인 타겟팅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랜섬웨어죠. 매그니베르 가지고 이제 몸값을 요구하는, 데이터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피해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그니베르는 이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이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랜섬웨어로 이제 밝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암호화 이거 복구하는 거는 뭐 A라는 업체 잘하니까 거기랑 뭐 너 알아봐 뭐 이렇게 이제 소스를 좀 주면 그 업체랑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해커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복구 업체한테 이제 복구를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좀 불법적이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업체에 이제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100% 복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랜섬웨어 트렌드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랜섬웨어를 100%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100% 복구를 했다는 거는 해커한테 그 복구화 키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구 업체가 사실은 그 매그니베르를 감염시킨 이제 북한 그룹이랑 이제 결탁을 해서 암호화 키를 복구화 키를 이제 제공을 받은 거고, 복구화를 해서 이제 피해자한테 복구화된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이제 복구한 업체가 2, 그 다음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매그니베르 북한 그룹이 8, 그래서 8대 2로 이렇게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이제 랜섬웨어 업체랑 복구 업체랑 결탁하는 그런 새로운 좀 시나리오가 좀 있었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복구 업체 대표랑 직원들이 지금 다 구속이 지금 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특이한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알아볼 거는 피싱 공격 시나리오 관련된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련된 계정 탈취하는 게 가장 큰 올해 좀 피싱의 대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니스라는 플랫폼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피싱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을 사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이제 그런 그 내가 원하는 피해자한테 피싱 메일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HTML 형태로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피싱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로그인 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해커의 서버로 이제 전송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래쪽 보시는 거는 큐싱에 관련된 이제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QR 코드 형태로 요새는 결제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첨부된 QR 코드가 첨부된 파일을 뭐 이메일이나 SMS나 뭐 광고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QR 코드를 이제 첨부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모바일 같은 걸로 QR 코드를 찍게 되죠. QR 코드를 찍게 되면 이제 빙에서 서비스하는 쇼 URL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걸 이용해서 빙으로 리다이렉트 됐다가 다시 이제 해커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제 피싱 페이지로 이제 안내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리다이렉트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나 멀티팩터 뭐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2차 인증 같은 코드같이 다 입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 공격자의 이제 사이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해커는 이제 외부에 판매하거나 다크에 판매하거나 뭐 이런 협박하는 이런 수단으로 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바일 공격 시나리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멀티 서비스 앱을 타깃으로 하는 이제 스파이 앱 설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사례는 위챗 같은 걸로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뭐 결제하는 모듈이나 뭐 음성 녹음된 거 뭐 혹은 그 안에 있는 중요 정보 같은 걸 탈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피싱 도메인에 이제 뭐 이것도 결국에는 피싱을 당해야 되는 거죠. 피싱 당해서 이제 스파이 앱 같은 거를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게 되면 이제 과도한 권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거 허용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른 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다른 이제 멀티 서비스 앱의 결제 내역이라든지 계정 정보나 민감 정보 같은 거를 해커한테 다 전송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이제 뭐 시나리오랑 이제 똑같은데, 다만 이제 타겟이 그런 멀티 서비스 앱을 타깃으로 하는 그 앱을 이제 좀 공격하는 스파이 앱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클릭 관련된 그런 공격 시나리오인데,
이번에는 이제 NSO에서 블래스트 패스라는 이름으로 취약점을 명명을 했어요. 매년 나오는 취약점인데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뭐 관련해서 취약점이 나왔고, 요거는 이제 아이폰의 아이메시지 관련된 그런 취약점인데, 패스킷이라고 해서 패스킷이라는 파일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메시지 안에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폰 안에 이제 특정 이제 확장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치 정보나 스케줄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문자 같은 거 오더라도 바로 핸드폰에 알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키 파일이 오면 그 핸드폰에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이 해석하면서 이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메시지에서 읽으면서 취약점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바로 이제 수신을 받는 즉시 이제 감염이 되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CNC 서버, 해커에 있는 CNC 서버랑 통신을 해서 추가적인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게 되고, 원래 있었던 악성 파일은 지우게 되는, 그래서 흔적까지 없애게 되는 형태로 이번에 이제 블래스트 패스라는 취약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뭐 자기 이제 연락처라든지 문자나 민감 정보 같은 거를 탈취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OT/ICS 관련된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요거는 항상 이제 제조 서비스 혹은 또 이제 기반 시설에 관련된 이제 취약점이 매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OT/ICS 같은 경우는, 제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번 공격 당하게 되면 그 서비스가 중지된 만큼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 손실액이나 이런 게 되게 크게 되는데, 관련된 이제 기술적인 거를 좀 보면 시나리오 이제 3개를 준비를 했는데, 3개 다 이제 방화벽이나 라우터, 그 다음에 또 뭐 세 번째 것도 방화벽,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초기 침투가 일어나게 됐고요.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거의 다 유사한 형태인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자격 증명 추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엔 내부 시스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까지 들어가게 되면 스카다망에 있는 뭐 PLC나 UPS 같은 공격을 하게 돼서 산업 기반 시설을 이제 뭐 공격하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기밀 자료를 빼는 건데요. 산업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뭐 가스관에 가스가 한 10 정도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20이나 30으로 수치를 바꿔버리면 가스관이 터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거나 안에 있는 내부 중요 정보들,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공장망 말고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공격하는, 그리고 이제 제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크웹에 이제 판매하고, 그 판매한 그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걸 가지고 다시 랜섬웨어 그룹이 그 정보들을 다시 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산 걸 가지고 랜섬웨어를 또 뿌리고, 이런 2차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랑 랜섬웨어 사고 2번 이렇게 이중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가상자산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좀 이슈 있었던 거 2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 이제 해커 관련된 사고인데, 이제 해커의 이제 관리자 개인 키가 이제 좀 나오는 그런 침해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 관리자 개인 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뭔가 코인을 내가 마음대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다거나 뭐 변환한다거나 이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 취약점이 있었고 관리자 개인 키도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여서 이 2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해커의 브리치 코인을 토큰을 탈취하게 되고, 그걸 이제 이더리움으로 다 변환한 다음에 공격자 지갑에 저장하는 뭐 그런 이제 피해가 좀 발생했었던 게 좀 큰 이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올해 조금 특이하게 좀 많이 나왔었던, 이제 2주 전에도 좀 있었고 좀 굉장히 요새 핫한 그런 이제 코인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출구 사기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래쪽에 있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뭐 코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을 자기가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QS 코인처럼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공격자가 굉장히 많은 코인을 자기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코인을 여러 채널로 이제 홍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홍보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배우를 섭외해서 그 배우가 이제 좀 홍보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자기가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코인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이 정보가 좀 있으면 한 48시간 정도만 학습하면은 딥페이크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딥보이스 같은 경우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그 AI 후처리를 통해서 원하는 이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배우를 섭외한 것처럼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코인을 설명을 하는 거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상자로 인해서 코인을 막 엄청 구매하게 이제 독려를 합니다. 코인을 구매하게 되면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피해자는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이제 다 팔아버리는 거죠. 다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이제 대부분은 공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코인을 다 이제 팔아버리게 되면 시세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99%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형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광고나 이런 배우,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막 설명하는 걸 보고 샀는데 갑자기 내 자산이 10억이 갑자기 뭐 1,000만 원으로 막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사기가 좀 출구 사기라고 이제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SK 쉴더스가 선정한 24년도 5대 보안 위협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올해 상하반기에 관련된 이슈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24년도 5대 보안 위협 전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AI 관련된 건데요. AI 파워드 사이버 어택이라고 이제 명명을 좀 했습니다. 올해 챗GPT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로 인한 이제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정교화가 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피싱 전략 같은 게 조금 더 고도화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피싱, 한 2, 3년 전에 피싱 메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피싱 메일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말투가 좀 어눌하고, 이거 조선족이 쓴 건가? 혹은 북한에서 쓴 건가? 이런 식의 좀 메일 내용 자체도 좀 이상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챗GPT가 이런 피싱 메일에 있는 내용이나 문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뭐 외국에 있는 혹은 이제 뭐 피싱 메일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진짜 뭐 보안 패치나 뭐 이런 것 그런 것과 같이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이런 공격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랜섬웨어 텍스 제로데이라고 해서 랜섬웨어가 이제 제로데이를 활용한 공격을 좀 많이 할 거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RLM 도구는 이제 저희가 원격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격에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뭐 PC가 뭐 좀 고장 났다, 뭐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뭐 저희 집에 있는 뭐 PC를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연결해서 거기 있는 뭐 솔루션이 뭐가 안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이런 식으로 원격에서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이걸 RLM이라고 부릅니다. 이 RLM 도구를 이용한 이제 공격이 증가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RLM 같은 경우는 PC를 제어하거나 모니터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워낙 권한이 막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권한을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이제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런 AI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피싱 뭐 유포 방식이나 이런 게 좀 진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Linked Supply Chain Attack이라고 해서 연쇄적인 공급망 공격을 이제 말하는데요. 올해 3월에 3CX 사태처럼 한 공급망 공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급망 공격에서 이제 또 두 번째 공급망, 세 번째 공급망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공급망 공격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공급망 공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 회사에 뭐 1,0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00명에 모두 똑같은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패치가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취약점을 찾으면 그 1,000개 PC를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파급력이 높은 취약점이다 보니까 공급망 공격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연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정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협력직 직원들, 거기에서 해킹 당한 협력직 직원이 자기 회사망에 들어가서 또 거기 있는 공급망 공격을 또 하고 2차, 3차 이렇게 연쇄적으로 되는 이제 공급망 공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는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위협을 전망했는데요. IAM not yours라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IAM은 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자격 증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새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서 좀 많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IAM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 서비스나 뭐 이런 EC2나 뭐 DB나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권한을 제가 혼자 개발한다고 하면 저 혼자 잘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혼자 이제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는 보통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뭐 특정 공유 폴더나 뭐 특정 다른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좀 올려놓거나 혹은 뭐 GitHub나 뭐 이런 곳에 좀 올려놔서 이제 유출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게 내 PC가 해킹 당했다가 이제 그런 권한이 좀 외부 유출되는 그런 형태도 좀 있고 상반기에 나섰던 이런 IAM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또 그게 이제 해킹돼서 그런 정보가 이제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해킹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IAM 관련된 사고가 내년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크사이드 오브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마이너 공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클라우드 이전에는 이제 뭐 서버에 사실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중요한 뭐 하드웨어 자산이 아니었어요. 저희만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가 없는 서버도 굉장히 많고 그래픽 카드가 사실 개인 PC가 아닌 이상 필요가 없는데 AI에서는 CPU랑 GPU 자원의 이제 유무랑 그 GPU의 이제 성능에 따라서 AI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새는 클라우드에서도 AI를 이제 올려놓고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그래픽 카드에 이제 클라우드 마이너 공격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공격이 실제로 지금 하반기에서도 이제 계속 좀 일어나고 있고 뭐 2천만 원 정도 피해 사례도 조금 있는 상태이고 요게 이제 내년에 좀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대 보안 위협 전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4년도 5대 위협에 관련된 대응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안 대책에 관련돼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5대 위협에 관련된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AI 파워드 사이버 어택 관련된 거는 어쨌든 피싱 이메일 관련된 게 가장 크다 보니까 이 이메일을 바로 이제 사용자가 읽는 게 아니고 이제 격리돼서 그 안에 있는 첨부 파일이 어떤 건지 위험이 없는지 이렇게 격리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 뭐 아이솔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런 플랫폼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랜섬웨어 텍스트 제로데이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고 이제 막 랜섬웨어 특화된 그런 솔루션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막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침해 사고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실시간으로 좀 막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R이나 XDR 같은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요새 좀 트렌드로 좀 많이 잡히고 있는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굉장히 네트워크를 쪼개 갖고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관리하는 형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가 당하더라도 요 한 네트워크 정말 좀 세분화되어 있는 요 네트워크 하나만 당하기 때문에 전사 혹은 이제 피해 사례가 이제 커지지 않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하시면 될 것 같고 엔링크드 서플라이 체인 어택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SBAM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BAM은 뭐 오픈 소스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 그 명세서 같은 건데 이 오픈 소스가 어떤 버전에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들고 있는지 이런 걸 쭉 다 명세서화해서 자산 관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신규 취약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내 자산이 뭐 1000대가 있다. 그 1000대가 어떤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면은 피해 사례나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 평소에 좀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취약점이 나오면 바로 이제 조치하고 뭐 패치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관리를 좀 해라. 뭐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AM not yours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뭐 인증 관련된 걸 이제 식별된 인증된 사용자들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솔루션 같은 것만 설치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서비스나 솔루션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디텍션 하는 거나 대응하는 거 관련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리 체계도 좀 잘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사이드 오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IAM 솔루션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이 권한 같은 걸 잘 좀 지키는, 그리고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관련된 그런 이제 솔루션 같은 걸 잘 구비를 하셔서 그런 코인 마이너에 관련된 그런 방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더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뭐 보안 기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가이드를 잘 하고 있고요. 모이킹이나 뭐 이큐스트가 모이킹에 특화된 뭐 그런 팀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리얼 해킹이나 뭐 그런 랜섬웨어 특화된 뭐 모이킹, 뭐 리얼 해킹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안티 랜섬웨어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예요. 여러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 시간 싸움이고 굉장히 좀 여러 업체에 뭐 돌아다니면서 담당자들한테 전화 돌리면서 뭐 이거 뭐 어때요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총판 역할을 좀 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원하는 이제 필요한 이제 특화된 그런 업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관련된 랜섬웨어에 특화된 그런 보안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좀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나 S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까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대응 전략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이큐스트에서 준비한 발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두 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보안 위협으로 전망한 내용 중 가장 주의해야 하는 공격 유형은 무엇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추가로 침투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공격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오픈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공급망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호석 담당이 설명을 했지만 S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그것들을 다 버전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취약점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랜섬웨어 대응 방안으로 MDR을 말씀해 주셨는데, SK 쉴더스에서도 MDR을 활용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네,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EDR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버에 특화된, 그리고 PC에 특화된 그런 여러 가지 EDR 솔루션을 저희가 총판을 하고 있고요. MDR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침해 사고 대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침해 사고 났었던 그런 IOC나 침해 지표들을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 침해 지표가 아니고 지난주에 동종 업계에서 해킹이 됐었던 그런 IOC들을 쭉 다 이제 관제 쪽에서도 관리하고 원격 관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하는 MDR 서비스를 저희 MSS 원격 센터에서, 원격 관제 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AI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이것도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반기에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별도로 챕터로 좀 빼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AI 관련된 거는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수단을 좀 올라오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보조 수단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 모이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좀 침해 사고나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웹이나 모바일 쪽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AI를 활용해서 뭔가 해킹을 직접적으로 일어나거나 이걸 뭐 분석한다거나 이거를 하기는 어렵고, 초급이 이제 뭐 중급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것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거짓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발라낼 수 있는 전문가가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인 거지, AI 전문가를 해킹 관련해서 보안의 이제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어 쪽에서는 저희가 시큐팀 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 공격 들어오는 거를 모두 다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데이터나 트래픽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좀
필터링이나 이런 소팅 같은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활용해서 할 뭐 기획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담당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래현 팀장님, 웨비나 진행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SK 실더스라는 것은 정보 보안, 그리고 물리 보안, 융합 보안에 대해 특화된 회사이긴 합니다. 그 안에는 이큐스트라는 조직은 해킹과 관련된 특화된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은 저희 연구 조직에서 연구를 하고 고객들한테 어떠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지 많은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 없고요. 그래도 자평한다고 하면 조금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석 담당님도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올해 보안 이슈의 이제 변화하는 여러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이제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코인 관련된 이제 디파이 관련된 사고는 올해 꾸준히 계속 일어났었고 내년에도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이제 랜섬웨어가 기존에는 이제 한 개의 기업을 타겟팅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대규모 공격의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랜섬웨어 그룹이다. 뭐 이런 게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큐스트가 이제 매달 이런 보안 위협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매거진 형태로 SK 실더스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관련된 자료도 이제 금요일에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큐스트 인사이트 형태로 이제 좀 찾아보시면 검색이 되실 텐데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오늘 발표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 실더스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3년도 보안 트렌드 및 2024년도 5대 보안 위협 전망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SK 실더스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